아침 공기가 차가운 유리창을 통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얇은 실크 스카프를 목에 천천히 감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하게 단정했고 나를 둘러싼 집은 고요했다. 고요함은 언제나 나를 깊이 안심시켰다. 세상은 확고한 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굴복한다고 나는 배워왔다. 그 자리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내 본명보다 훨씬 컸다. 사람들은 나를 미숙이라고 부르기보다 상무 부인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권위 있는 호칭이 편했다. 편하다는 말 속에 이미 나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었다. 나는 남편 자리의 그림자에 등을 기대고 사는 사람이었다. 현관을 나설 때 따스한 햇살이 현관문 틈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햇살은 부드럽게 따뜻했고 나는 그 빛을 어깨에 올려놓는 기분으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기사는 오늘도 말이 적었다. 말이 적다는 건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었다. 차 안의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익숙하게 폐를 가득 채웠다. 나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공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 냄새는 내 마음을 완벽히 안정시켰다. 안정은 내게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했다. 백화점의 거대한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진한 향수 냄새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바닥의 고급 대리석은 빛을 선명하게 반사했다. 나는 그 반짝이는 빛 위를 걷는 느낌으로 한 발 한 발을 우아하게 내디뎠다. 내 높은 발 뒤꿈치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나만의 박자를 만들어줬다. 그 박자는 늘 나를 세상의 중심에 단단히 세웠다. 중심에 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자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허리 각도는 숙련되어 보였다. 나는 그 완벽한 각도를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아는 사람의 태도는 늘 비슷했다. 안도와 계산이 미묘하게 섞인 표정. 나는 그 표정에 너무나 익숙했다. 익숙함은 나를 점점 둔감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스카프 하나였다. 봄을 기다리는 색, 너무 밝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완벽한 색. 나는 비단 천의 결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느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빛이 미묘하게 움직일 때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 보였다. 나는 그 섬세한 차이를 깊이 즐겼다. 나의 평범한 생활에서 유일하게 내가 온전히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선택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 같았다. 주문을 조용히 속삭이듯 나는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계산대에 서 있는 청년은 전혀 낯이 익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다는 건 대부분 불편을 예고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손은 분주하게 바빴다. 나는 주문을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급스러운 종이 포장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단정하게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소리가 어쩐지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감각이 들 때 나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체온이 내려가면 말은 자연스럽게 짧아진다. 짧아진 말은 날카롭게 딱딱하게 변한다. 내 말은 이미 차갑게 딱딱해져 있었다. 나는 쇼핑백을 미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다른 고객의 결제를 마무리하듯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순서가 밀려난다고 느꼈다. 밀려나는 감각은 곧바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불안을 진심으로 싫어한다. 불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때로 무섭게 잔인해진다. 쇼핑백은 예상보다 늦게 나왔다.
늦다는 사실은 때로 사소하지만 내겐 절대 아니었다. 나는 그 사소함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하는 마음이 손끝으로 집중되어 모였다. 단단한 종이 손잡이가 내 손에 단단히 잡혔다. 나는 그 손잡이를 힘주어 들어 올렸고 그 움직임은 너무 가벼웠다. 가벼운 움직임은 쉽게 선을 넘는다. 내 손끝이 그의 팔을 날카롭게 스쳤다. 스침은 순간이었고 침묵은 끔찍하게 길었다.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얇아졌다. 얇아진 공기 속에서 나는 내 심장의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심장은 평온했지만 공기는 견딜 수 없이 불편했다. 불편은 나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든다. 나는 무언가 이유를 설명하려 애썼다. 설명은 종종 비겁한 핑계와 닮아 있었다. 나는 내 표정을 재빨리 정리했고 목을 곧게 세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진다. 그 위험한 욕망이 때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나는 그때도 전혀 몰랐다. 계산이 끝나고 스카프는 마침내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는 감각은 늘 나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감각이 이상하게 약했다. 약한 진정 위에 미세한 불길한 기시감이 떠올랐다. 나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무시하는 건 되게 쉬웠고 손해는 나중에 온다. 나는 그 나중이 오늘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름의 모양이 바뀌었고 바람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 나는 그런 미세한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은 눈치가 이상하게 빨랐다. 빨라진 눈치는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손에 든 쇼핑백을 들어 올려 가볍게 흔들었다. 종이의 결이 단단했고 로고의 잉크 냄새가 아주 옅게 났다. 그 냄새는 새 것만이 가진 냄새였다. 새 것의 냄새는 위로가 되었고 위로는 금세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집안의 공기가 낮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낮게 가라앉은 공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둡게 만든다. 나는 스카프를 천천히 풀어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눕힌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부드러운 천이었다. 부드러움은 늘 나를 위험하게 방심하게 한다. 나는 방심했고 방심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저녁 무렵 거실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초침 소리는 작은 망치 같았다. 작은 망치가 내 마음의 어딘가를 톡톡 두드렸다. 두드림은 대답을 요구하는 신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호는 더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어왔다. 그 발소리는 피곤했고 오래된 가죽 구두의 마찰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천천히 돌렸다. 그의 넥타이는 풀리지 않았고 얼굴빛은 좋지 않아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앉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손에 전화기를 꽉 쥔 채로 짧은 숨을 쉬었다. 짧은 숨은 불길한 전조였다. 그날 밤 집안의 침묵은 묵직했다. 묵직한 침맥은 소파의 패브릭 냄새와 섞여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다. 나는 스카프를 다시 꺼내 목에 걸었다. 부드러움으로 심장을 눌러보려는 의식처럼 보였다. 의식은 종종 불안을 겨우 덮을 뿐 없애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사람은 나약할 때 더더욱 습관을 붙잡는다. 나의 습관은 체면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초침 소리는 가까워졌다. 소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내 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귀가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 보인다. 달라진 세계에서 나는 익숙한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나를 안으로 끌고 간다. 안으로 끌려간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잠들지 못한 밤은 끝없이 길었다. 긴 밤은 지난 시간을 불러오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나를 꺼내보았다. 젊은 날의 나는 더 성실했고 더 불안했다. 성실과 불안은 종종 한 몸이다. 그 한 몸을 남편의 자리로 달래며 살았다. 자리는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따뜻함은 곧 교만으로 변했다. 교만은 향이 진하지 않다. 대신 은근하게 스민다. 나는 그 은근함을 향기로 착각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간신히 눈을 붙였다. 잠은 얕았고 꿈은 흐릿했다. 문득 깼을 때 창밖은 회색이었다. 회색의 빛은 결정을 미룬다. 나는 결정을 미루고 싶었다. 그러나 결정을 미뤄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늘 제 속도로 흘러가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갈 뿐이다. 아침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날카롭게 흔들었다. 벨소리는 급했고 가늘게 떨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손이 먼저 재빨리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졌다.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변한 표정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나쁜 소식들이 세상에는 많다. 이것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은 낯설었다. 낯설문 식탁 위에도 내려앉았다. 식탁의 유리 표면이 더 차갑게 보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잔의 따뜻함이 손끝을 적셨다. 따뜻함은 위로였지만 위로는 멀리 가지 못했다. 점심 무렵 나는 백화점 쇼핑백을 만지작거렸다. 로고가 선명했고 종이의 결이 고르게 살아있었다. 손잡이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었다. 풀린 부분은 작은 틈처럼 보였다. 틈은 위험하다. 사람의 인생도 별 수 없다. 틈은 벌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살았다. 해가 기울 때쯤 거실로 길게 빛이 들어왔다. 빛은 바닥의 줄무늬 카펫을 따라 흐르다가 소파 옆에서 멈췄다. 멈춘 빛 위에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종이는 빛을 받아 더 하얘졌고 하얀 것은 때로 잔인하다. 잔인함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온다. 나는 하얀 잔인함을 보고 있었다. 저녁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말이 적을수록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게 된다. 오래 보면 좋을 얼굴도 오래 보면 견디기 어려워진다. 견디기 어려운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은 이미 어디선가 금이 갔다. 금이 간 마음은 작은 소리에도 삐걱댄다. 삐걱임이 커질수록 나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때때로 오만의 다른 얼굴이다. 밤이 다시 왔다. 두 번째 밤은 첫 번째보다 더 길었다. 길어진 밤은 어젯밤의 생각을 그대로 데려왔다. 나는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을 떠올렸다. 반사된 빛 위를 걷던 내 발을 떠올렸다. 감촉은 분명했고 기분은 사라졌다. 사라진 기분이 남긴 것은 이상한 공허였다. 공허는 내 손을 다시 쇼핑백으로 이끌었다. 나는 손잡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종이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의외로 또렷했다. 또렷한 소리는 기억을 불러왔다. 기억 속에서 나는 청년의 팔을 스쳤다. 스친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느낌은 오래 남았다. 오래 남는 건 대개 잘못이다. 나는 그 잘못을 내 방식대로 줄이고 싶었다. 줄이는 일은 능숙했지만 이번에는 능숙함이 통하지 않았다. 능숙함은 사실에 닿지 못하면 속임수에 불과하다. 나는 속임수로 나를 달래다가 끝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조용한 밤을 잠식했다. 잠식된 밤은 숨이 얕아진다. 얕아진 숨 사이로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낯익은 소리인데 낯설게 들렸다. 낯설문 결국 결심을 만든다. 나는 새벽녘 깨야 겨우 결심했다. 내일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간다. 내가 던졌던 그 종이의 무게를 내 손끝으로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느낌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다. 막연함은 어리석음의 가장 부드러운 말이다. 나는 그 부드러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지하층의 공기가 선명히 떠올랐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목을 스쳤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보았다. 자연스럽게 목을 곧게 세우고 자연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자연스럽게 남을 낮추는 나.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이 이토록 추해 보인 적이 있었나? 나는 그 생각을 끝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잠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잠은 때로 잔인한 꿈보다 낫다. 나는 그렇게 첫날을 마무리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시작된 것만 분명했다. 내가 던진 쇼핑백의 궤적이 내 인생을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얇았다. 얇은 소리는 불길하다. 사람의 불행은 대개 그런 얇은 울림으로 조용히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눈가의 주름이 한순간에 깊어지고 입술이 단단히 굳었다. 그 표정은 오래된 기억 속 어떤 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누군가 해고를 통보받던 그날의 밤. 나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었다고 믿었지만 잊은 건 늘 믿음뿐이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자 하신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 속에 공기가 꺼져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잔이 유리 탁자 위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예고된 듯했다. 왜? 무슨 일인데? 내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은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 앞에서 늘 뒤로 숨는다. 그날 오전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양복을 챙겼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감추려 할수록 더 눈에 띈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며 무언가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입은 굳었고 굳은 입은 죄처럼 무겁다. 그가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흔들렸다. 닫히는 소리는 사람의 이별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나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차 안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번졌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날 하루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초침의 소리는 점점 내 심장 소리와 겹쳤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심판이 내 문 앞까지 천천히 온 것 같았다. 정오가 지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았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미수가 오늘 회장실에 손자 도윤이 있었어. 그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도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청년의 이름이었다. 이름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잡았다. 그의 조용한 눈빛, 침묵, 단정한 동작.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다. 그 사람이 그 손자가? 그래. 회장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냥 보고 있었어. 우리 둘 다. 그때 알았다. 그날 백화점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무표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무반응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는 나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은 복수의 서곡이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인사팀장이 그러더군. 조만간 인사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말 속에 조만간이란 단어는 언제나 나쁜 예고였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 대신 조만간이란 단어로 타인의 몰락을 완충시킨다. 그 완충이 더 잔인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조임은 두려움의 형태 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형태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에도 없었다. 모든 곳이 침묵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얼굴이 움직이는데 말은 들어오지 않았다. 소리가 아닌 정적만 들렸다. 정적은 때로 가장 큰 소리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사진 속의 나는 실제보다 훨씬 젊었고 그때의 나는 아직 교만을 미처 배우기 전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형태를 바꿨다. 처음엔 남편 걱정이었지만 나중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문장은 끝내 대답을 갖지 못했다. 새벽 3시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숨은 짧았다. 나는 말없이 바라봤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짧게 말했다. 내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이유는 뭐래? 이유? 그런 건 없어. 다만 위에서 결정했다더군. 그의 웃음은 허탈했다. 허탈한 웃음은 울음보다 더 쓰라리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란 건 이해할 수 있을 때나 나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던진 쇼핑백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계속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나 속임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직원 하나가. 그는 내 말을 끊었다. 그 직원이 회장 손자야.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공기는 무겁고 숨은 얕았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다. 끝났어, 미수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고요함은 모든 걸 무너뜨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쇼핑백을 꺼냈다. 그 종이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내 손끝에서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 부서짐이 나인지 종이인지 알 수 없었다. 거실 불을 끄자 창문 밖에 달빛이 들이쳤다. 달빛은 하얗고 하얀 것은 냉정하다. 나는 그 냉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벌이었다. 그것도 아주 길고 아주 조용한 벌.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 위로 흘렀다. 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차가운 빛이 물컵에 닿을 때마다 작은 반짝임이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괜히 커튼을 쳤다. 빛을 가리면 불안이 줄어든다고 믿었지만 불안은 커튼 사이로도 집요하게 들어온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남편이 벗어둔 넥타이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주름은 늘 시간의 흔적이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천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거칠었다. 천이 아니라
인생이 다른 감촉 같았다. 문득 현관 쪽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한상무님 인사조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금일부로 내부 전산에서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다. 짧은 문장, 짧은 통보, 짧은 숨.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부엌 싱크대 가장자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냉기가 팔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목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목을 움츠렸다. 숨이 막혔다. 숨이 막히는 건 공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서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를 깨워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모른 척하는 건 늘 나의 특기였다. 나는 문제를 외면하는데 익숙했다. 익숙함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그 익숙함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러나 익숙함조차 내 편이 아니었다. 아침 8시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남편의 휴대전화였다. 나는 손이 먼저 나갔다. 인사팀입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남편은 잠에서 깨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 문장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다정한 듯 들렸지만 실은 한 사람의 생을 지워버리는 말이었다. 그가 눈을 떴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그래. 오늘은 출근하지 말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의 대답은 너무 짧았다. 짧은 대답이 오래 남았다. 점심 무렵 나는 회사 앞까지 갔다. 확인하고 싶었다. 누가,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로비의 공기는 낯설게 냉정했다. 리셉션 직원이 나를 알아봤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없었다. 한상무님, 이제 우리 회사분 아니시죠? 그 말은 칼처럼 얇았고 더 깊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사공지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본사 결정이래요. 그는 정중했지만 정중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나는 그의 명함을 찾았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서류철 어디에도 없었다. 서랍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명함 대신 하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비리조사 착수 예정. 인쇄된 활자가 내 눈에 박혔다. 검은 글씨가 아닌 저주처럼 보였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그의 부재음이 길게 이어졌다. 부재음은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나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내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상무 부인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모든 걸 잃은 여자였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말을 대신했다. 회의 때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가족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관리 못한다. 그는 웃었다. 웃음 끝이 갈라졌다. 그날 내가 던진 쇼핑백, 그게 내 명함이었나 봐.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 도윤 그 사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윤은 그저 회장의 눈을 대신한 심판자였을 테니까.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잃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조용함은 벌처럼 쏘았다. 나는 쇼핑백을 꺼내 들었다. 종이의 결이 거칠게 느껴졌다. 그날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이 닿은 자리에서 잉크가 번졌다. 로고가 흐릿해졌다. 흐릿함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본 듯했다. 정미숙. 한때 당당했던 이름이 이제는 종이 한 장만큼 가벼워졌다. 남편이 말했다. 내일 짐 빼러 가야 해. 이젠 거기 내 자리가 없어. 그 말이 귓속에 머물렀다. 자리. 사람은 자리를 잃으면 목소리도, 이름도, 의미도 잃는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 부부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일은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 지붕이 갈라지거나 벽이 기울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이 붕괴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 집도 그랬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금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 신문이 현관 앞에 놓였다. 평소 같으면 가사도우미가 가져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다. 그녀는 어제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죄송해요.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집안 사정이란 말이 사실 우리 집 이야기를 돌려 말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문을 집어들었다. 굵은 제목이 내 눈을 날카롭게 때렸다. 계열사 내부 비리, 상무급 포함 조사 착수. 검은 글씨는 사람의 피보다 짙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내 이름을 비웃는 듯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세게 구겼다. 구겨진 종이는 금세 뜨거워졌다. 분노가 그렇게 생긴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금세 식어버렸다. 식은 분노는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고 냉소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익숙했지만 목소리는 낯설었다. 미숙 씨, 미안하지만 이번 주 모임은 어렵겠어요. 그녀는 예전부터 나와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모임이란 말은 사실상 앞으로는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끊긴 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기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방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종일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간신히 버텼다. 그 소리마저 멈추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문득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바람은 사람의 감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온다. 커튼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벽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집 앞에는 기자 몇 명이 서 있었다.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받으며 번쩍였다. 나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다. 그들의 시선은 화살이었다. 한때 나는 시선을 즐겼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 그 안에서 나는 내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의 시선은 다르다. 그건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었다. 조롱은 부드럽게 사람을 파괴한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그의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이젠 나도 회사 못 나간다. 내 명함, 이제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웃었다. 웃음은 공허했다. 공허함은 마치 텅 빈 방 안에 울리는 발소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다. 미수가 나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몰라. 고맙다고? 그래.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든. 내 자리에.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어딘가 깨끗했다.
나는 그 깨끗함이 두려웠다. 깨끗하다는 건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밤이 되자 집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보일러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싸늘했다. 나는 방을 돌아다니며 불을 켰다 껐다 했다. 불빛이 켜지면 안심됐고 꺼지면 불안했다. 그러나 안심도 불안도 오래가지 않았다. 둘 다 의미가 없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입술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언제부터 나는 나를 이렇게 외면했을까? 남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퇴직 관련 서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서류 봉투의 모서리가 뾰족하게 느껴졌다. 그 모서리가 내 삶의 경계를 그어버린 듯했다. 밤늦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회사 나가면 기자들이 더 몰려들 거야. 당분간은 집에 있지 말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몰라. 그냥 잠시 사라지는 거지. 그 말이 참 이상했다. 사라진다는 말이 이토록 현실적으로 들린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잠이란 건 안심의 언어인데 지금의 나는 어떤 언어로도 위로받지 못했다. 천장 위의 그림자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그림자는 내 얼굴을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나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새벽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때 그 소리를 평화의 신호로 여겼지만 이제는 비명처럼 들렸다. 어쩌면 새도 날개를 접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더는 날고 싶지 않았다. 단지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문을 나서기 전 신발장 위에 올려둔 쇼핑백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종이의 결이 밤새 더 거칠어진 것 같았다. 손끝에 닿는 마찰이 미세하게 살을 긁고 지나갔다. 얇은 종이에 깃든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향수와 먼지와 땀, 그리고 내 숨의 온도. 나는 그 온도를 한번 깊이 삼키고 현관문을 열었다. 바람이 등을 세게 밀었다. 계단참에서 창문을 스치는 공기가 아직 겨울의 꼬리를 붙잡고 있었다. 폐로 들어온 차가운 냄새가 머릿속까지 짧게 얼었다가 녹았다. 오늘은 돌아갈 곳이 없다. 마음속에서 낮게 말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말을 천천히 되뇌니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종종 마지막 사람에게 허락되는 친절이다. 택시는 금방 잡혔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또렷함은 용기와 다르다. 나는 용기가 없었고 다만 또렷했다. 창밖의 차선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길게 꺾여 유리창에 비스듬하게 박혔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진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내 그림자도 오늘은 더 진하겠지. 혼잣말처럼 속으로 흘렸다. 백화점 앞에 내렸을 때 자동문 바깥의 공기가 제일 먼저 냄새부터 달랐다. 오징어와 육수와 튀김의 기름 냄새가 지하에서부터 사다리처럼 올라와 코끝을 붙잡았다. 그 사이로 향수와 세제와 새 가죽의 냄새가 얇게 섞였다. 냄새만으로도 이 건물은 이미 도시의 절반을 삼킨 듯했다. 나는 이곳을 사랑했고 이곳이 나를 키웠으며 결국 이곳이 나를 삼킬 거라는 예감을 오늘에서야 선명하게 알았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자 바닥의 광택이 나를 비췄다. 예전엔 그 윤광을 발끝으로 밀며 걸었다. 오늘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구두 밑창이 낸 소리가 사람들의 발자국 속에 묻혔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 나는 잠깐 멈춰서서 에스컬레이터 옆에 금속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의 열을 가져갔다. 열이 빠져나가자 마음이 조금 덜 떨렸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늘 번잡했다. 오늘은 더 그랬다. 김이 올라오는 죽집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섰고 어묵 국물 위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 증기 속에서 말들이 부딪혔다. 할인, 적립, 한정, 품절, 오늘만. 단어들이 서로를 밀치며 내 옆을 지나갔다. 나는 그 사이를 헤치듯 걸었다. 배고프지 않았지만 배가 조금 고파졌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니 위가 속살처럼 민감해졌다. 문득 그 매대가 눈에 들어왔다. 스카프를 고르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때의 나는 똑바로 서 있었다. 오늘의 나는 굽은 어깨를 고쳐 펴려다 포기했다. 매장의 조명은 흰빛이었고 흰빛은 사람의 얼굴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내 얼굴이 색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등의 점들이 더 선명해 보였다. 나이를 감추던 화장이 조명 아래서 투명해졌다. 투명한 것은 잔인하다. 숨길 수 없어서. 나는 매대 모서리에 손끝을 슬쩍 대고 젖은 손처럼 조심스럽게 떼었다. 물건을 만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인사였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돌아보는 방식으로 나를 불렀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니 그의 어깨가 먼저 보였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정직한 어깨. 셔츠의 컬러가 깨끗했고 매무새에 허세가 없었다. 가까워질수록 내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도윤. 내 입술이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이 공기 속에서 모양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금방 나를 보았다. 눈빛은 예전처럼 조용했다. 조용한 눈빛은 상대의 언어를 빼앗는다. 빼앗긴 자는 손을 먼저 내밀거나 고개를 먼저 숙인다. 나는 둘 다 하지 못했다. 다만 서 있었다. 서 있는 것이 버티는 유일한 방식일 때가 있다. 그는 내 앞에 섰다. 거리는 손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이 거리면 사람의 숨냄새가 전해진다. 숨냄새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의 숨은 무치였다. 무치는 단련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오늘 처음 그 사실을 배웠다. 그는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내 목에서 나오는데 마치 헌 옷장 문을 여는 소리처럼 느리게 삐걱거렸다. 나는 죄를 설명하려 했다. 설명은 자꾸 변명으로 흘렀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입안이 말라붙었다. 혀가 하얗게 말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 작은 기울임이 내 말을 멈추게 했다. 멈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숨도 말도 다 서 있었다. 서 있는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다. 나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다. 새하얀 매장 조명이 내 손마디에 돌출된 뼈를 더 돋보이게 했다. 저 뼈로 무엇을 부수며 살아왔나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멀리서 방송이 흘렀다. 공지 멘트와 할인 안내가 뒤섞여 규칙적인 박자처럼 매장을 감쌌다. 박자에 맞춰 나는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놓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면 사람은 이성으로 도망친다. 나는 도망칠 이성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니 오늘은 감각으로 버티는 수밖에. 나는 냄새를 맡고 빛을 보고 금속의 냉기를 다시 한번 손에 옮겼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만했다고. 내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들은 짧고 또렷했고
그 짧음이 오히려 무겁게 떨어졌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매장의 모든 소리가 그 말 앞에서 물러섰다. 나는 그 말의 모서리에 살짝 베었다. 베인 자리는 금방 열이 났다. 열이 오르자 눈앞이 조금 또렷해졌다. 또렷함은 고통을 늦게 데려온다. 나는 늦게 데려올 고통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입술 모양을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입술 끝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떨림이 없는 사람은 오래 생각한 결론을 이미 품고 있다. 내가 손에 들고 온 쇼핑백을 천천히 맞잡았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그날의 찢김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스스로 놀라웠다. 손이 후들거리지 않았다. 손이 평온할수록 무릎이 떨렸다. 사람의 몸은 어딘가 하나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다. 흔들림이 있어야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균형을 악착같이 붙잡고 서 있었다. 아이 울음이 뒤에서 짧게 끊겼다. 유모차 바퀴가 내 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의 울음은 금방 웃음으로 바뀌었다. 웃는 소리에 등뼈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굳었다. 오늘 웃음은 내게 금지된 감정이었다. 금지된 감정은 대개 가장 크게 다가온다. 나는 그 웃음을 부러워했다. 부러움은 추하다. 젊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그 추함에 기대고 싶었다. 기대라도 해야 버티니까. 그는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지하층 끝, 사람의 눈이 덜한 기둥 뒤쪽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둥의 콘크리트 표면에 손을 대보니 아주 미세한 모래가 손바닥에 묻었다. 마른 감촉이 마음의 습기를 조금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먼지 한 톨의 친절이 때로 사람을 살린다. 나는 그 사소한 구원에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보는 시간이 길었다. 긴 시간은 고문 같았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면 나를 영영 잃을 것 같았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조명 아래서 길을 냈다. 길은 과거로 통했다. 결혼식장, 첫 아이의 웃음, 남편의 승진, 첫 명품백, 첫 사교 모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던 순간, 그리고 그날의 쇼핑백. 길이 모여 원을 만들었다. 원 안에 내가 갇혔다. 갇혔다는 것을 인정하니 발바닥의 열이 조금 식었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한 번만 봐달라는 말도, 그 말들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주문을 외우면 잠깐 잊을 수 있지만 오늘은 잊으면 안 되는 날이었다.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숨의 속도를 낮췄다. 숨이 낮아지자 귀가 열렸다. 멀리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거품이 끓어오르다 사그라지는 리듬. 그 리듬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닦아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한 걸음이었는데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가까워졌다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다. 가까워지면 냄새가 먼저 바뀐다. 이번에도 묻히었다. 그는 오래 다듬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오래 다듬어진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 상처 앞에서 나는 내 상처를 스스로 드러냈다. 목을 조금 숙이고 어깨를 낮췄다. 고개가 떨어지는 각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불렀다. 호칭도 이름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눈을 들었다. 눈을 들어 그를 담았다. 담는 동안 내 뺨이 아주 조금 떨렸다. 떨림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는 기술이 오늘만큼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의 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말 사이사이에 짧은 숨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숨과 말이 교대로 내 안을 지나가는 동안 내 척추가 조금씩 곧아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더 낮아지려고 왔는데 오히려 똑바로 서게 되다니. 어쩌면 낮아지는 일과 곧아지는 일은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인지도 모른다. 내가 몰랐던 말들, 오늘 처음 배우는 말들. 한동안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침묵이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나는 가방 속에서 그날의 영수증을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다. 손톱 아래가 하얗게 질렸다. 종이를 펼치니 잉크가 마른 부분과 번진 부분이 선명한 경계를 만들었다. 경계 위에 손끝을 올려 천천히 문질렀다. 경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사라지게 하려는 습관이 또 고개를 들었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습관을 내려놓는 날이었다. 나는 매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휘장 사이로 들락거리는 그림자들이 예전의 나처럼 들떠 보였다. 들뜸은 경계심을 없앤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쉽게 남을 밟는다. 밟으면서도 모른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을 나는 그날 만들었다. 죄의 시작이 내 손끝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손끝이 기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내게 남겼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다. 길지 않았지만 길게 남을 것이었다. 문장의 끝에 작은 쉼이 붙었다. 쉼이 붙은 문장은 사람을 무릎 앞으로 데려온다. 아직은 아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오늘의 마지막을 내 발로 서서 받아야 한다. 무릎을 꿇는 일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내일이 와서야 비로소 무릎의 높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군더더기 없이 단순했다. 단순한 뒷모습은 오래 남는다.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발바닥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늦게 보냈다. 신호가 올라오자마자 종아리에 움푹 고인 피로가 퍼졌다. 다리를 조금 굽혔다 폈다. 관절이 작은 소리로 항의했다. 몸의 항의는 늘 정직하다. 마음의 항의는 늘 비겁하다. 나는 내 마음의 비겁함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덜어냈다. 문지르니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따뜻함이 잠깐 살려냈다. 매장을 떠나려다 잠깐 돌아보았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스카프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결이 갑자기 바다처럼 보였다. 얕아 보였는데 깊었다. 발을 들이면 금방 잠길 것 같았다. 나는 그 물결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잠기지 말자. 오늘은 가라앉는 연습만 하자. 가라앉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떠오르는 법을 알 수 있다. 떠오르지 못해도 좋다. 다만 내 발로 바닥을 확인하고 싶었다. 길게 숨을 내쉬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다. 올라가는 동안 내 얼굴이 천장 거울에 비쳤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보다 늙어 보였고 그 늙음이 싫지 않았다. 늙음은 변명 대신 책임을 데려온다. 책임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이 말했다. 오늘은 긴 하루였고 내일은 더 길 것이다. 길수록 조심하자. 조심은 사람을 살린다. 늦게 배운 진실은 오래 간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가 차갑다 못해 뼛속까지 내려왔다. 금속이 내 체온을 가져가는 사이 머릿속이 유리처럼 맑아졌다. 맑아진 머리로 나는 내일을 떠올렸다. 무릎과 손바닥과 종이의 질감과 사람들 앞의 공기와 흰빛의 잔인함을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짝이 내 손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부드러움이 오늘의 마지막 위로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살림이 느슨해지면 집은 냄새로 먼저 도망친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 끝이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스침이 사람의 손 같았다. 오래전에 나를 붙들던 누군가의 손. 손등 위에서 과거가 잠깐 떨렸다 사라졌다. 나는 창틀을 두드려 먼지를 털어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흩어졌다. 반짝임은 아름다웠고 아름다움은 죄스러웠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물이 식도에서 천천히 식었다. 뱃속이 고요해졌다. 고요해진 배로 나는 서랍에서 흰 천을 꺼냈다. 천을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네모를 만들었다. 네모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모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천 위에서 숨을 쉬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를 눌렀다. 눌린 자리에 살짝 열이 돌았다. 열이 돌면 상처는 기억을 깨운다. 기억이 깨어나자 눈이 따가워졌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다. 어둠이 천천히 올라와 무릎까지 차올랐다. 침대에 눕지 않았다. 오늘은 누워서 잊지 않기로 했다. 앉은 채로 기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기억을 지키다 보면 내일의 무릎이 덜 떨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니 이마에 얇은 땀이 맺혔다. 땀 한 줄기가 눈썹 끝에서 떨어졌다. 떨어지는 감촉이 가볍고 또렷했다. 또렷한 감각으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나는 바닥을 만질 것이다. 바닥의 차가움으로 나를 살려낼 것이다. 살려낸 다음에야 비로소 무너지는 법을 끝까지 배울 수 있다. 창밖에서 마지막 버스 소리가 멀어졌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심장 소리가 작게 돌아왔다. 일정한 박자. 그 박자에 맞춰 나는 눈을 감았다. 빛이 꺼진 뒤에도 흰 조명이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 남았다. 그 빛의 잔상 속에 기둥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떠올랐다. 눈빛에 오래 붙들려 있다 보면 사람은 마침내 자신을 본다. 오늘 나는 나를 봤다. 내일은 나를 무릎에 내려놓을 것이다. 밤이 완전히 내려오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따뜻함은 잠을 부른다.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소파의 쿠션이 허리를 받쳐주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들기 직전 손이 자동으로 쇼핑백을 향해 움직였다. 손잡이를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놓는 감각이 붙드는 감각보다 더 분명했다. 나는 놓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일의 바닥에서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이른 시간에 비는 공기를 눅눅하게 만들었다. 그 눅눅함은 벽지에 스며들고 손끝에도 남았다. 나는 오늘 하루의 결말이 이미 비 냄새 속에 젖어 있다고 느꼈다. 비의 냄새는 언제나 예고였다. 무언가 부서지거나 씻겨 내려가기 직전의 냄새. 현관문 앞에서 우산을 고쳐들었다. 검은 천이로 빗방울이 잔잔히 튀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 놓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오늘 그 놓는 법을 배우러 가는 길이었다. 택시 안은 김이 가득 서려 있었다. 창문에 흐린 빗물이 흘러내렸다. 창문 밖으로 건물의 윤곽이 흐릿하게 번졌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도 그 윤곽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싫지 않았다. 오늘은 흔들려야만 하는 날이니까. 백화점 앞은 이미 우산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머리 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우산 아래 얼굴들은 다들 무표정했다. 무표정은 방어다. 나는 우산을 천천히 접었다. 비가 내리는데도 접었다. 오늘은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 유리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닥 공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지하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작은 숨을 쉬었다. 숨이 내 옷깃에 닿아 다시 돌아왔다.
닫힌 공간 안에 내 호흡은 낯설었다. 문이 열렸다. 지하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매장 조명이 어제보다 더욱 밝았다. 밝음은 죄를 숨기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매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눈앞에 그가 있었다. 도윤. 그는 매장 직원들과 함께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동작은 차분했고 시선은 낮았다. 낮은 시선이 오히려 권위처럼 느껴졌다. 내 발소리가 바닥의 타일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았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느낌은 처음이었다. 예전엔 나를 향한 시선이 칭송이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심판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섰다. 목이 말랐다. 입을 열자 목 안에서 모래 같은 소리가 났다. 저 그날의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첫 문장은 공기 속에서 금방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뚫었다. 여기서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내 무릎을 떨리게 했다. 네, 여기서요. 모두가 보시게요. 내가 말하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낯선 긴장감이 공기를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허리가 무겁게 내려갔다. 그 동작 하나에 시간이 늘어졌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멈췄다. 아이 울음소리도 멎었다. 모든 소리가 내 몸의 무게에 붙잡혔다. 바닥이 차가웠다.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살같이 젖었다. 누군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보았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내 얼굴 위에,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늘은 피하면 안 되는 날이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그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다. 눈물이 바닥의 물방울과 섞였다. 비의 냄새와 내 울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다.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구속했다. 침묵은 대답보다 무겁다. 뒤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상무 부인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낮게 대꾸했다. 맞아. 뉴스에 나오던 그 사람. 목소리들이 겹쳐지고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머리 위에 쏟아졌다. 시선이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다. 나는 그 배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던진 쇼핑백 기억합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그게 제 팔에 닿았을 땐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당신의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엔 저를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의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흘렀다.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렀다. 그 표정을 이제야 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바닥에 내린 손끝이 차가웠다. 타일의 결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손바닥이 조금 아팠다.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일어나세요. 그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한참을 기다려 주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 통증이 내 모든 교만을 녹여내는 듯했다. 몸을 일으키자 바닥 위에 무릎 자국이 남았다. 물기와 먼지와 눈물이 섞인 작은 흔적.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흔적이 나였다.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보다 위에 설 때 하는 말이니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걸렸다. 숨이 가슴에서 멈췄다. 진심.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그 울림이 내 내면의 잔해를 천천히 덮었다. 그가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휴대폰 카메라 불빛도 사라졌다. 매장 안에는 다시 평소의 소음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소음은 예전과 달랐다. 그 안엔 내 심장 박동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았다. 무릎이 아팠다. 아픈 자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기가 나를 인간으로 돌려놓는 듯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이 모두 번져 있었다. 눈가에는 검은 줄이 흘러내렸고 입술에는 색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건 처음으로 나의 얼굴이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비가 그쳐 있었다. 하늘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었다. 공기가 맑았다. 빗방울이 말라붙은 도로 위로 햇빛이 반사됐다. 그 빛이 눈부셨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햇빛이 따가웠다. 따가움은 벌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온도였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발은 알아서 움직였다. 가벼운 발걸음 위로 물기가 스쳤다. 물이 튀었고 그 물이 다시 내 치마 끝에 닿았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안에서 어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은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말했다. 이제야 사람의 무게를 알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으로 내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 감촉이 오늘 하루의 기도였다. 문 안의 공기가 오래된 찻잎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관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른 것은 비누 냄새도 음식 냄새도 아니었다. 종이의 냄새였다. 말린 흰 천 위에 오래 눕힌 듯한 잉크가 스며든 종이의 냄새. 나는 신발을 벗으며 그 냄새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거실 탁자 위 남편의 글씨로 적힌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봉투는 얇았고 모서리가 아주 조금 눌려 있었다. 모서리를 매만지니 미세한 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그 가루의 거칠기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봉투를 들었다. 들자마자 안에 든 종이가 살짝 미끄러졌다. 종이가 미끄러질 때 나는 목젖에서 작은 소리를 삼켰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대신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글씨는 단정했다. 남편의 글씨는 늘 단정했다. 단정한 사람의 마음이 늘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인정했다. 나는 첫 줄만 읽고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글자가 달빛처럼 떠다녔다. 한 줄이었지만 무게는 컸다. 짧은 문장은 사람을 오래 붙든다. 미수가, 내가 사라져도 놀라지 마. 짧았다. 짧은데 멀었다. 멀어지는 사람의 발소리를 글자로 들은 기분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두 번째 줄을 읽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돌려주어야 하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다. 내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떨림을 멈추려고 손바닥을 탁자 가장자리에 꽉 눌렀다. 나무의 결이 손바닥을 지나 손목으로 올라왔다. 결의 방향이 내 심장과 반대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은 언제나 아프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앉자마자 피가 발끝으로 내려갔다. 발끝이 따뜻해지니 눈이 차가워졌다. 차가운 눈으로 남은 문장을 읽었다. 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 나는 내 등 뒤에서만 살았어. 이제 내 등 뒤를 비워놓고 떠나갈 생각이다.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런데도 배우긴 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줘. 편지는 거기서 한번 끊겼다. 한 줄의 여백이 있었다. 여백 위에 내 숨이 잠시 멎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내 이름으로 서 있기를. 나는 편지를 접지 않았다. 펼친 채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의 차가움이 치마를 통해 서늘하게 올라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이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보일러의 낮은 진동과 냉장고의 작은 떨림, 벽지 속에 갇힌 공기의 마른 갈증,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아주 작게 울렸다. 미숙. 나는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낯설었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은 사람의 입안에서 삐걱거린다. 나는 한 번 더 불렀다. 조금 덜 삐걱거렸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바람 속엔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먼지는 빛 속에서 반짝였고 반짝임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첫 월세방의 곰팡이 냄새, 아이전 냄새, 남편의 면도 크림 냄새, 백화점 유리문에 붙어있던 알코올 냄새. 냄새들은 늘 정확했다. 정확한 것들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부인 되시죠? 회사 경비입니다. 오늘 한 부장님이 개인 물품 가져가셨고 출입증 반납하셨습니다. 서랍에 남아있던 것들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경비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친절은 때로 유서처럼 들린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손에 쥔 기계의 진동 잔상을 느꼈다. 잔상은 길게 남아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퍼졌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이 선반의 기름때를 가볍게 적셨다. 김이 식고 나면 얼룩이 남을 것이다. 얼룩은 지워지지만 자국은 남는다. 나는 자국으로 사는 법을 아직 몰랐다. 그런데 배워야 했다. 오늘 여기서 머그컵을 감싼 손이 따뜻해지자 편지가 다시 냄새를 내기 시작했다. 잉크에 미세하게 섞인 볼펜의 금속 냄새, 남편의 손가락에 베인 보드라운 비누 냄새. 그 냄새들이 겹쳐 한숨처럼 내 코끝을 지나갔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편지의 뒷면을 뒤집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적혀 있었다. 거실 한쪽, 남편의 가방이 기대어 있었다. 익숙한 가죽 냄새. 가방 지퍼를 열자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안에는 손때 묻은 명함집, 오래된 만년필, 작은 성경책,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짧게 메모가 있었다. 관리비 2달치.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나는 그 봉투를 만지지 못했다. 만지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눈물이 오면 손끝이 젖고 젖은 손끝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안감의 부드러움이 손가락 끝의 떨림을 잠시 숨겨주었다.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바람이 문틈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문틈에서 들어온 바람에 우편물이 살짝 밀렸다. 나는 우편물을 주었다. 광고지와 청구서 사이에 백화점 마크가 찍힌 작은 카드가 끼어 있었다. VIP 고객님께
나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았다. 읽는 순간 어제의 내가 다시 들어올까봐. 어제는 내게 너무 큰 옷이었다. 나는 오늘의 옷을 입어야 했다. 햇빛이 구름 틈을 빠져나와 바닥에 조각조각 떨어졌다. 그 빛 위에 편지를 올려놓으니 글자가 더 검어졌다. 검어진 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따라 읽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입술이 말라갔다. 말라가는 입술로 마지막 줄을 한 번 더 더듬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내 이름으로 서 있기를.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무릎과 허리와 어깨가 서로 다른 속도로 몸을 일으켰다. 몸이 완전히 일어서는 동안 시간은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선 순간 발바닥이 바닥을 정확하게 기억했다. 바닥은 조금 차갑고 아주 단단했다. 단단함이 나를 밀어 올렸다. 옷장을 열었다. 검은 코트 대신 회색 카디건을 꺼냈다. 회색은 과장되지 않는다. 과장 없는 색으로 오늘을 통과하고 싶었다. 목에 스카프를 걸려다 말았다. 부드러운 천이 손등을 스칠 때 그날의 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천을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장면이 서랍 안에 갇혔다. 거실 구석, 쇼핑백이 보였다. 모서리가 찢어진 그 종이. 나는 가까이 가서 그 모서리를 다시 만졌다. 찢어진 결이 손끝에 걸렸다. 종이는 사람보다 정직했다. 찢어지면 찢어진 자리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손톱으로 그 결을 따라 아주 조금 더 찢었다. 엷은 소리가 났다. 소리는 짧았지만 내 안에서 길게 이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소리가 나왔다. 혼잣말은 늘 거칠다. 거친 소리에 스스로 놀랐다. 나는 구두 대신 낮은 운동화를 꺼냈다. 끈을 묶는 동안 발등 위로 햇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끈을 묶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낮아졌다. 낮아짐은 이상하게도 등을 펴게 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가방 속에서 종이가 가볍게 숨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현관 문턱을 넘었다. 문턱이 낮았는데도 발끝이 잠깐 걸렸다. 걸림의 감촉이 나를 붙잡았다가 놓아주었다. 복도에 새로 바른 왁스 냄새가 옅게 났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버튼의 플라스틱이 미지근했다. 미지근한 것은 망설임을 닮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 얇은 붓질처럼 무늬가 더해져 있었다. 그 무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살결이 따뜻했다.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게 다행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맑았다. 비가 그친 뒤의 도시 냄새, 젖은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먼지의 냄새와 흙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길을 건넜다. 신호등의 녹색 사람이 천천히 걸었다.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 내 보폭도 길어졌다. 한 블록을 지나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을 몇 번이고 속으로 불렀다. 미숙, 미숙. 이름이 조금씩 내 몸에 붙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다. 바람이 구겨진 종이를 인도 가장자리로 밀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었다. 구겨진 자리에 내 손바닥의 열이 닿자 종이가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지는 동안 내 마음도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구청 방향으로 걸었다. 가본 적 없는 길이었다. 지도 없이 가보고 싶었다. 처음 가는 길은 사람의 눈을 다시 열어준다. 나는 간판을 읽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지나가는 개의 발소리를 들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편지가 가방 안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나를 이끌었다.
구청 담벼락을 따라 내려가니 넓은 마당 끝에 작은 건물이 보였다. 노란 불빛이 문 안쪽에서 낮게 깜빡였다. 가까이 가니 종이와 플라스틱에 섞인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분류대를 따라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장갑의 고무 냄새와 사람의 땀 냄새가 의외로 산뜻했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나는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다. 키가 작은 중년 여자가 친절한 눈으로 물었다. 봉사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부끄럽지 않았다. 처음이신가 봐요. 장갑 여기요. 그녀가 건네준 장갑은 새 것이었다. 새 것의 고무는 약간 끈적했고 그 끈적임이 손등을 붙들었다. 분류대 앞에 섰다. 양쪽에서 종이가 흘러왔다. 전단지, 광고지, 상자 조각, 선물 포장지. 색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호흡을 낮게 맞추고 모서리를 펴고 종이를 같은 크기로 겹쳐 올렸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서툴다는 느낌이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작아지는 건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오늘의 작아짐은 어제와 달랐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아짐이 내 등을 곧게 세웠다. 어느 순간 내 손앞으로 백화점 로고가 찍힌 종이가 흘러왔다. 그 로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췄다. 멈춘 손등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움직였다. 모서리를 맞추고 주름을 펴고 포개었다. 종이의 결이 나를 지나갔다. 지나가면서 내 안에 무언가를 가볍게 긁어냈다. 쉬는 시간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셨다. 보리향이 혀 뒤쪽에 오래 남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물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 손이 먼저 하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먼저 한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다. 내 마음보다 먼저 내 손이 나를 살릴 것 같았다. 해가 기울자 창문 틈으로 들던 빛이 길게 달아났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말이 조금 느려졌다. 나는 장갑을 벗어 먼지통 위에 가볍게 털었다. 검은 가루가 흩어졌다. 그 가루가 송금 사이로 들어갔다. 송금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송금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내 손이 제 손을 찾았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햇빛 아래 비춰보았다. 종이가 얇아졌고 잉크가 뒤쪽으로 아주 조금 비쳤다. 비쳐나온 글자들이 거꾸로 섰다. 거꾸로 선 문장도 의미를 잃지 않았다.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바람이 종이 끝을 들었다. 그 끝을 손끝으로 눌렀다. 눌린 자리에서 종이가 몸을 낮췄다. 낮춘 종이를 보며 나도 몸을 낮췄다. 어둑해진 골목을 지나 집에 들어오니 거실이 아직 따뜻했다. 따뜻함이 남아있을 때 불을 켜지 않는 것이 좋아졌다. 어둠 속에서 물건들의 윤곽이 부드럽게 변했다. 부드럽게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오늘의 내가 자리를 찾았다. 나는 탁자 위에 편지를 펼쳐 올려놓고 그 옆에 찢어진 쇼핑백을 세워두었다. 둘은 잘 어울리지 않았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한자리에 놓이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눈을 믿게 된다. 나는 손바닥으로 쇼핑백의 모서리를, 다른 손바닥으로 편지의 모서리를 동시에 눌렀다. 종이와 종이가 내 손 안에서 다른 온도를 냈다.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미지근했다. 차가움은 과거를, 미지근함은 현재를 닮았다. 미래의 온도는 아직 모르겠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은 밤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이 들렸다. 길고 가느다란 소리.
그 소리가 내 목구멍 안쪽을 스쳐 지나가자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이번엔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턱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 옷깃을 적셨다. 적신 자리에서 천이 무게를 가졌다. 무게가 생기자 마음이 잠깐 쉬었다. 잠들기 전 남편의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의 입술을 천천히 눌렀다. 눌리는 동안 내 입술도 동시에 다물어졌다. 담은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숨이 흘렀다. 그 숨이 내 귀에 말했다. 내일은 더 천천히 걷자고. 더 천천히, 더 낮게, 더 오래.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이 방 안에 고르게 깔렸다. 어둠 속에서 종이의 냄새가 다시 났다. 잉크와 섬유와 사람의 손이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설게.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 한 번의 박자로 밤이 넘어갔다. 넘어간 밤의 뒤쪽에서 얇은 새벽이 파문처럼 밀려왔다. 새벽과 함께 내일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는 내일의 문턱 위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다는 것을. 내 손이 종이의 결을 베었고 내 무릎이 바닥의 온도를 기억했고 내 눈이 사람의 높이를 새로 정했다는 것을. 마지막 장, 찢어진 쇼핑백의 자리를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그 자리에 내가 선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내 속도로. 아침 공기가 깨끗했다. 유난히 깨끗했다. 마치 세상이 한 번 씻긴 것처럼. 유리창에 비친 하늘은 파랗지도 회색도 아니었다. 그저 빛의 색이었다. 빛이란 게 색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아니, 오늘 처음 느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속엔 아무 냄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먼지 냄새도, 꽃 냄새도, 도시의 냄새도. 냄새가 없는 공기는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런 공기가 좋았다. 탁자 위에는 편지가 아직 놓여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각도, 같은 종이의 주름. 하지만 어제의 종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 종이도 달라진다. 글자가 조금씩 바래지고 잉크의 냄새가 옅어지고 종이의 결이 부드러워진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손끝으로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거실 한가운데엔 찢어진 쇼핑백이 있었다. 하얀 종이에 금빛 로고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고급 백화점의 로고였다. 모서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시간이 종이의 결을 둥글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쇼핑백을 바라보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방 안에 작은 메아리가 퍼졌다. 종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대답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진심을 배운다. 반응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말을 할 수 있다. 쇼핑백의 입구를 천천히 펼쳤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그 빈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든 것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본래의 모양이 된다. 목적을 잃었을 때 진짜 자신이 된다. 사람도 그렇다. 나는 이제야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했다. 20년이 걸렸지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햇살이 바닥을 타고 흘러 쇼핑백 위로 내려앉았다. 빛이 종이의 찢어진 틈을 통과했다. 그 틈 사이로 한 줄기 먼지가 떠올랐다. 먼지는 빛 속에서 춤을 췄다. 천천히 우아하게. 내 숨결이 그 춤을 흔들었다. 당신 보고 있지?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남편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다. 그의 편지, 그의 냄새,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아직 식지 않았다. 병실에서 그를 보냈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잊히는 거라고 했지. 나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 내 안에서 쇼핑백을 접기 시작했다. 찢어진 부분이 접히자 종이의 선이 어긋났다. 완벽하게 맞지 않았다. 하지만 어긋남이 불편하지 않았다. 삶은 늘 어긋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였으니까. 사람의 관계도, 기억도, 심장의 박동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다. 모두 조금씩 어긋나 있다. 이제 나도 가야겠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에 하늘이 눈부셨다. 햇빛이 내 눈가에 잔주름을 비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주름은 생의 기록이다. 살아온 날들의 증거다. 나는 그 기록이 부끄럽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잘 다녀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봄꽃이 만개에 있었다. 벚꽃, 개나리, 목련.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특별할 것 없는 풍경. 그 평범함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범함. 이제야 돌아온 일상. 구청 근처를 지나 재활용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오래된 신문, 박스, 잡지, 광고지들의 냄새.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인사를 했다. 어제 오셨던 분이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와보려고요.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장갑을 끼고 분류대 앞에 섰다. 어제와 같은 종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흘러왔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손끝의 리듬이 내 마음의 리듬이 되었다. 단순한 반복. 의미 없어 보이는 작업.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졌다. 어느새 한쪽 구석에 찢어진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집에 있던 그 백과 비슷했다. 금빛 로고가 달아 있었고 손잡이가 풀려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펴서 먼지를 털었다. 그 종이를 빛 아래로 가져갔다. 빛이 종이의 틈을 따라 흘렀다. 그 틈 속으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괜찮아요. 찢어졌어도 괜찮아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으니 거친 결이 조금씩 부드럽게 변하는 것 같았다. 부드러워지는 동안 내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쇼핑백을 잘게 접어 재활용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다른 종이들과 함께 차분히 포개졌다. 포개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바스락. 그 소리가 작은 인사처럼 들렸다. 이제 보내줘도 돼.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아니, 내 목소리였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고개를 숙였다. 그 소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다. 백화점의 유리문,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무릎 꿇었던 바닥의 차가움, 손가락질, 그리고 남편의 편지. 20년의 기억들, 모두가 한 장의 종이처럼 겹쳐졌다. 겹쳐진 기억들이 한순간 빛으로 변했다.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저녁이 가까워졌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분류대 옆에 낡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손바닥이 까끌거렸다. 송금 사이에 먼지가 조금 끼어 있었다. 그 먼지를 털지 않았다. 먼지 속에 하루의 증거가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살았다는 증거.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졌다. 그 불빛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를 보니 이상했다. 그림자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분명 나였다. 하나는 남편 같았다. 그림자 속에서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 탁자 위는 깨끗했다. 편지는 가방 안에 고이 넣어두었고 쇼핑백은 이제 없었다. 대신 창문가에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 접어넣은 종이 조각 하나. 쇼핑백에 찢어진 일부였다. 버릴 수 없어서 남겨둔 작은 조각. 나는 그 조각을 한참 바라보았다. 빛이 병 속으로 들어가 종이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다. 마치 작은 무지개처럼. 그때 알았다. 무너진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걸. 찢어진 종이에도 빛은 들어온다는 걸. 부서진 것에도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걸.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서 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프지 않았다. 그저 세상의 소리였다. 생명의 소리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밤 공기가 맑았다. 별이 보였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 같았다. 반짝였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들. 모두가 자기만의 리듬으로 빛나고 있었다. 쇼핑백의 조각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안에 내 지난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고통도, 분노도, 복수도, 용서도. 그러나 이제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빛을 담는 그릇 같았다. 불을 끄고 방 안을 어둠에 맡겼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건 오늘 하루를 덮는 이불 같았다. 포근한 어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희미하게 아주 멀리서. 비워져야 채워진다. 나는 그 말을 품고 잠에 들었다. 긴 하루가 천천히 나를 덮었다. 꿈속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찢어진 쇼핑백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다. 그저 바람결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찢어져도 괜찮았다. 그것도 하나의 형태였으니까. 그것도 삶이었으니까.